삼성전자 주가의 그런 장기 패턴이 있어요. 고점에서 35%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대세 상승이 온다.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가장 최근의 이슈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에서 3나노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오로라운드라고 해서 아주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를 이제 출하식을 가졌더라고요. 예. 자,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3나노 GAA가 이제 탄생을 한 건가요? 좀 어떤 의미를 좀 봐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사실은 TSMC보다 우리가 앞선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아직 TSMC는 시도조차 못한 네. GAA 트랜지스터를 삼성이 실제로 제품을 출하를 했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그 고객을 많이 확보는 안 된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성능이 이제 평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내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과연 이제 GAA로 얼만큼 올 수 있느냐. 이제 그거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나름대로 뭐 저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있으면 3나노 GAA 한다 그러면 속된 말로 TSMC 갔던 고객이 삼성전자로 돌아옵니까? 이제 그게 사실 저희의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실 기업의 최종 목표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제 이윤을 버는 창출하는 거죠. 이윤을 그렇죠. 창출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 뭐 같은 기술로서 TSMC에서 삼성으로 오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더 좋은 기술, 즉 그 좋은 기술을 하면은 이제 지금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전성비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성비요? 예. 전성비? 예, 전력 소비 대비해서 성능이 얼만큼 뛰어난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GAA가 네. 기존의 핀팻보다는 뭐 상당히 발전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점유율은 TSMC가 한 53, 4% 정도 되고, 그렇죠? 삼성전자 한 16%? 뭐 이 정도. 예, 뭐 그 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점유율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이제 기준 자체가 조금 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통계로 나오는 것들 네네. 시장 조사기관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파운드리 시장의 규모가 과연 그럼 얼마냐 도대체. 네. 그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순수 파운드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또 자체 내부 우리 인하우스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매출액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보는 게 일단 공식적인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파운드리 점유율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걸 알면 그거를 좀 해소하면 그래도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네. 파운드리는 사실은 이제 그 본질이 뭐냐면은 네. 파운드리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네. 그러니까 최종 제품이 아니죠. 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의 공식 랭킹을 매길 때도 네.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는 삼성, 2등은 인텔, 네. 3등은 SK 하이닉스, 네. 4등은 마이크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TSMC 는? 메모리, 빅메모리 다 합쳐서. 네, TSMC는 없습니다. 랭킹에. 없죠. 왜냐면 최종 제품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니까. 최종 제품은 삼성이나 뭐 이제 퀄컴이나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네. 별도로 그냥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파운드리 업체의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팹리스 업체들의 제조 원가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산업의 그 구조를 보면은 작년에 한 5,600억 달러 정도 시장인데 네. 그 중에 뭐 대략 이것도 이제 조금 그레이한 영역이 있어서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팹리스 업체들이 그 중에 약 30% 정도의 매출액을 차지를 해요. 예. 이 팹리스 업체들의 제조 원가가 파운드리의 매출액인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대략 한 1,00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 사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점유율 파운드리 점유율 이 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를 늘리려면은 네. 파운드리 고객사인 팹리스들을 네. 잘 유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설계 전문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하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팹리스 업체들의 매출액 순위를 저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네네네. 팹리스 업체들 중에서 전 세계
매출 최상위권 업체들은 퀄컴이나 엔비디아, 그렇죠. 뭐 브로드컴, 예. 뭐 AMD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위권에 랭킹이 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TSMC의 고객 중에서 넘버원은 어디겠느냐? 어딜까요? 이 네 군데 다 하지 않나요? TSMC? 애플입니다. 아, 애플. 네. 그렇죠. 그런데 애플은 팹리스 랭킹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 네. 왜냐면은 외부에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 것만 쓰니까. 자기네 것만 넣고. 그 매출이 없죠, 공식적으로. 아하. 반도체 매출이 없기 때문에. 자,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업체들은 네. 이제 우리가 IDM이라고 하는 업체들이었죠. 종합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설계부터 최종 제품까지 다 만드는 삼성이나 인텔, 뭐 SK 하이닉스, 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주도가 됐는데 점점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팹리스 업체들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가 반도체 통계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팹리스 업체의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애플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거의 넘버원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매출액은 거의 실제로 넘버원은 아니지만 네. 왜냐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예. 아니지만 범용 사실은 제품이 아니니까. 예. 제일 중요한 회사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바뀔 것 같아요. 즉 기존의 반도체를 하지 않던 회사들이 네. 앞으로는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큰 손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하지 않던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테슬라 또는 뭐 아마존, 네. 구글 네. 이런 회사들 반도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생태계, 네. 뭐 이런 퀄컴, 엔비디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빅테크 네네네. 이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의 고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그 회사들과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엮어내느냐. 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러네요. 생각. 물론 기존에 이제 팹리스 업체들, 기존에 뭐 우리 삼성의 주요 고객인 퀄컴, 엔비디아 여기와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지금 이제 우리 물 밑에 있는 네. 이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이 아닌 업체들 전체 종합 시스템을 만들거나 네. 또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들이 제가 볼 때 점점 중요한 고객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사실 뭐 애플이 삼성전자랑은 경쟁 구도에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파운드리도 거의 뭐 이제 TSMC로 갈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테슬라, 아마존, 뭐 MS 아니면 구글 이런 빅테크를 파운드리 고객으로 유치를 하면 그 파운드리에서의 TSMC와 삼성 간의 점유율 격차가 확 좁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사실은 애플을 뺏어오면 제일 좋겠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안 오겠죠.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으면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삼성은 좀 복잡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이제 경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삼성과는 사실 이제 겹치는 비즈니스는 상대적으로 좀 적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엮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나가서도 말씀을 네. 많이 드린 거는 네. 진짜 파운드리를 잘해서 TSMC를 따라잡고 싶으면은 네. 애플을 뺏어와야 된다. 아, 애플을 뺏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 구조는 어렵다. 혹시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는 이건가요?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 그런 종합적인 좀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기업 분할, 특히 뭐 물적 분할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뭐 이제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약간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물적 분할은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적 분할이라도. 네. 왜 애플이 중요하냐면은 가장 앞선 기술들을 거기가 구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럼요. 그런데 거기를 빼놓고 과연 우리가 TSMC를 이긴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어려움에 좀 봉착을 하는 거죠. 약간 여기부터는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애플이 물량을 준다. 그 확언을 받고 기업 분할을 그러면 하면은 좀 주주들도 찬성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 기업 분할부터 해놓고 애플에 좀 마케팅 영업을 해볼게요. 하면 약간 요건 좀 퀘스천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물적 분할 뭐 이런 거는 지금 네네. 금기시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고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혹시 중국 쪽 수출이라든지, 네. 뭐 장비 수출이라든지, 요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 그렇죠. IPEF라든지, 치포 동맹이라든지, 네. 사실 거의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인데, 네. 우리나라는 또 항상 애매모호하게 그 중간에 껴있잖아요.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슈는? 뭐 어려운 이슈죠. 어려운 이슈인데 뭐 정답은 뭐 사실 없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중국이 우리 반도체의 가장 큰 고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최종 고객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제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 나가는 것이지 네. 그 최종 제품들 예를 들면 컴퓨터나 뭐 핸드폰, 뭐 기타 등등 이런 예를 들면 애플 예. 공장이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거는 결국은 뭐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술적 지원이 없이는 네. 우리 반도체도 제가 볼 땐 존립 불가합니다. 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네. 장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눈치를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중국이 블럭을 걸었을 때, 우리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인지 이것들도 좀 검토를 해보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다른 쪽은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네. 중국이 뭐 우리나라 반도체를 갖다 쓰지 않으면 뭘 갖다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은 사실 없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희가 뭐 일부러 무슨 뭐 중국을 저기 한다 하는 건 안 되겠지만, 네.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은 당연히 미국이다. 네.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뭐 우리의 최우방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설득을 해서 네.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경쟁이 제일 많은 또 나라가 또 중국이잖아요, 사실. 점점 더 많아지죠. 네, 점점 더 많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미국이 중국이랑 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게 네.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제가 볼 땐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계속 동맹 관계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한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중국으로 뭐 예를 들면 기술 이전 네.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 우리한테는 제가 볼 땐 더 위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그런 컨플릭트가 있으면서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미국이 계속 눌러주는 이런 상황이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불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한두 달 전쯤이었나요? 약간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미국이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한다. 그리고 뭐 네덜란드 가서도 뭐 ASML에 EUV 말고 DUV도 이제 뭐 중국에 좀 팔지 마 이런 식의 압박이 생기니까 그 즈음에 우리나라 일부 반도체 장비 기업들 주가가 팍 떨어졌거든요. 중국 쪽에 수출 많이 하던 반도체 장비 기업들. 그런 데들은 사실 좀 리스크가 그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죠. 네,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제 국내 업체들을 네. 보면은 사실은 그 장비들은 제가 볼 땐 크리티컬한 장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약간 범용에 가까운. 약간 뭐 세정 장비라든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뭐 이런 증착 장비들도 있는데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내 업체들한테 적용하는 굉장히 좀 특화된 장비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범용의 장비들. 네. 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사실은 장비 업체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꽤 많은데 뭐 실적은 안 나고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비싼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중국의 뭐 나우라 같은 회사들은 원화로 치면은 뭐 30조 뭐 이렇게 되는 회사. 장비 회사가요? 네. 와.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비 업체 시가총액 1등이 2조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도 뭐냐면 중국 장비 업체들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기대가 높은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정부가 막 키워주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차피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한국에서 장비가 많이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국 기업 거 써야 그렇죠. 되니까. 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수준 자체는 어때요? 중국도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한다고 하고 막 하잖아요. 네.
뭐 메모리, 그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전력 반도체, 약간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이 네.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요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이 시가총액 네. 보다 네. 중국 반도체 업체도 시가총액이 더 커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다 합치면. 예, 그 나라는.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회사들이 예. 일단. 예. 너무너무 많고, 뭐 소재 업체, 장비 업체, 뭐 기타 뭐 파운드리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주 못한다라고 제가 뭐 잘 못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그 캐파들도 많이 늘리고 있고, 네. 제품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올 연말 정도가 되면은, 예를 들면 D램 쪽에서 CXMT 같은 회사는, 네. 캐파 기준으로는 네. 또는 어쩌면 이제 매출액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4등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4등이요? D램에서. 그러니까 1, 2, 3등이 오. 우리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등이 현재는 이제 나냐 테크놀로지인데, 대만에. 대만 났냐? 근데 거기보다 이제 캐파가 좀 앞서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의 CXMT가. 뭐, 나름대로는 이제 그래도 좀 꾸준하게, 뭐, 저는 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꾸준하게 조금 준비를 해온 것 같고, 낸드 쪽에서도 우리 뭐, YMTC, YMTC 같은 경우가, 네. 일단 이제 뭐 제품들을 내는 거는 같아요. 아직 뭐 수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게 일부 애플에서도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애플 뭐 중국 공장으로 들어가는 일부 제품들.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양면 전술이 좀 있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에다 팔 물량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또 한국 업체들에 견제용. 대해서 뭐 좀 가격, 뭐. 가격 협상용. 뭐 그런. 그 지렛대로 쓰죠, 있습니다. 지렛대로.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씩 네.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한테 그럼 당장 위협이 될 거냐, 뭐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대만이 최고로 잘 나갔을 때, 네. 대만 D램 업체들이 최고 잘 나갔을 때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20%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10% 후반에서 네. 20%. 근데 지금 중국은 제가 보면은 내년 정도가 돼야 한 4, 5% 네. 정도가 되니까 오히려 대만은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큰 타격을 받는데 이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나름대로 이제 대만의 점유율을 좀 뺏어오면서 중국이 자체 역량을 좀 키우는 정도,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요거는 안심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뭐 계속 와치는 해야죠. 그쵸, 계속 그죠. 와치는 계속 해야 되고요. 올라오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약간 놀랬던 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 파운드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UV 장비가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SMIC, 중국의 SMIC가 네. 7나노 제품을 뭐 냈다. 뭐 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7나노부터는 사실은 이제 EUV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 진짜 7나노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7나노인지. EUV는 ASML 거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적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네.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러니까 중국의 SMIC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인데 네. 7나노. 7나노 제품을 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네. 근데 그네들이 자기네가 뭐 7나노네 몇 나노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네.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 가져다가 뭐 이렇게 뭐 원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죠. 보이나? 그러면 알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완제품을 가져다가. 네. 근데 뭐 아마 이럴 수 있어요. 그 처음에 그 CXMT나 뭐 이런 네. 데서 D램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네.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그거를 뭐 봐야 될 입수도 거 하겠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잘 안 보인다. 실제로는 뭐 구하기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선폭이 너무 넓다, 막 이러고.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그럼요, 수는 그럼요. 없지만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위협적인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블럭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EUV뿐만 아니라 DUV 장비도 네. 이제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으니 네. 그런 와중에는 이제 당연히 어쩌겠습니까? 중국 내에서는 자기네 자체 장비를 키우려고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렇죠. 뭐 사람들이 영입을 하고 이런 준비를 많이 하겠죠. 약간 이제 그 하반기 전망 네. 이쪽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얼마 전에 쓰신 그 자료 보니까 이게 폭우 속에서 운전하는 약간 이런 제목을 잡으셨어요. 예, 그게 이제 5월 달에 하반기 전망 자료 쓴 건데, 이제 제가 세미나 다니는 거는 저거를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 표지에 있는 그림이 제 마음이에요. 아. 제 마음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 환경이 안 좋단 말이죠. 그죠. 환경이 많이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도 얼마나 위험해 보입니까? 내가 똑바로 가도 저 차가 미끄러져서 갖다 박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 험난한 환경이다. 대신에, 그래도 반도체, 한국 반도체가 안전한 자동차 아니겠느냐, 상대적으로.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주변 환경이 사실은 좀 만만치 않죠. 네. 최근에 보니까 뭐 D램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예상하셨던 속도만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실은 연초부터,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네. 올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안 좋을 거로는 봤었어요. 네, 네. 봤었는데, 중간에 한번 올랐죠.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연초부터, 2월 한 달 동안 조금 한번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감들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되짚어보면 2월 24일 날 이제 전쟁이 났죠.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되짚어보면 그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쟁이 일주일 안 갈 것이다. 금방 끝날 거다. 네, 뭐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이고 뭐 이래서 도망갈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뭐 되게 사람들이 나약하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네. 아니었죠. 지금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누가 저한테 영화를 하나 추천해 준 게 있어요. 영화요? 네, 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네. 제목이 이제 윈터 온 파이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네. 내용이 뭐냐면은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그 내전, 네. 그때 러시아의 그 항전하는 이제 이런 안에 그 친러 세력과 예. 그다음에 친우크라이나 이 세력 간의 그 내전 상황인데 그걸 한번 보라고 저한테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 그걸 봤더니 이게 전쟁이 안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 러시아에 대한 울분, 반감 이런 게 워낙 크고 이 저항 심도 굉장히 투철하신 그런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 잘 몰랐잖아요,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죠,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만만치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었고 그 전쟁이 이제 일주일 만에 끝날 것이다 했는데 안 끝나니까 3월부터 디램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죠. 네. 2월 24일 날 전쟁이 나고 한 일주일 뒤부터 이제 쭉 빠지게 되면서 현물 가격이 이제 고정가를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하고 나서 잠깐 반등을 했어요, 또. 네. 그래서 이제, 고정가 밑으로는 잘 안 가나 보다. 네.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고정가가 좀 버틸 수가 있었는데, 네. 조금 거기서 공방을 펼치다가 이제 다시 좀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디램 가격이 아무래도 좀 하락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디램 익스체인지나 뭐 이런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는 하반기 하락 폭이 예상보다 좀 커질 것 같다.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조금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PC 쪽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네. 어쩌면 이제 두 자릿수 하락까지도 PC 쪽에서.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네. 2분기까지는 좋았는데 2분기 때는 일부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도시바의 그 오염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 생각보다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3분기부터는 또 가격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덜 바꾸고 PC도 덜 사고. 근데 마지막으로 버텼던 게 서버 쪽이었잖아요. 서버 네. 쪽. 네. 근데 서버도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되짚어 보면은 네. 그 우려는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괜찮았죠. 거의 약간 서버의 이 튼튼한 수요는 네. 그래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종교와 같은 그런 이거 버텨줘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믿습니다. 약간 이런. 뭐 실제로 그랬고요. 실제로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약간 이제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났던 거는 사실은 이미 4월 달부터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4월 달에 컨퍼런스 콜에서 달러 강세의 헤드윈드가 너무 세다. 그래서 우리 마진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구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네. 약간 이제 둔화 조짐들이 있다. 광고 수익의 둔화 조짐들이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그 촉매가 됐던 게 이제 5월 30일 날이었는데요. 네. 그 스냅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JP 모건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적 발표는 그 전에 했어요. 그 전에 했는데 그때는 별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5월 30일 날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광고 수주료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안 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서버 투자도 결국 이제 기업들이 돈을 써야지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흔들린 거죠. 그러면은 이거 이상한데 기업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래서 네. 투자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광고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서버도 이거 줄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막 퍼지면서 일부 옛날에 뭐 조금 돌았던 이야기들까지 막 다시 한번 재생산되면서 그날 하이닉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인가 그렇게 예.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스냅은 그날 주가가 43% 빠졌고요. 예. 5월 30일 날. 예. 그래서 이제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 반영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주였죠. 어제였나요? 지난주 네네, 얼마 전에 또 전이죠. 주가 39% 또 빠졌잖아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 뭐 얘기를 하면서 가이던스 자체를 못 주겠다. 뭐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맞는 거죠. 이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또 좀 타격을 좀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오늘 네. 새벽에 월마트가 또 갑자기 오늘은 저희가 7월 26일입니다. 네. 월마트가 갑자기 그 CEO가 네. 안 하던 이제 중간 실적 발표를 한 거예요. 중간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2분기 원래 회사가 줬던 가이던스가 EPS가 한 1% 정도 증가할 거다라는 네. 이제 가이던스를 지난 1분기 때 줬는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게 아니라 한 13% 정도 감소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중간 가이던스 바꾼 거죠. 네. 그러면서 하반기에 소비 둔화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재고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지금 시간화에서 미국이 뭐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소비 둔화가 본격화돼서 아까 일반 우리 개인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수요는 이미 안 좋았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지출도 좀 줄어들 가능성들이 좀 생긴 것이고 실제로 네. 빅테크들의 네. 영업이 합계가요. 저희가 이제 쭉 더해가지고 쭉 보거든요. 네. 왜냐면 26분기 연속 YOY 증가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1분기에 예. YOY 마이너스 2%가 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 네. 예. 이미 네.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났는데 현재 2분기 컨센서스 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2%예요. 이제 Y. 좀 그러니까 안 전년 좋아지는 동기 대비 폭이 더 낮아지는. 마이너스가 이제 나기 네. 시작을 한 거고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분기는 다시 또 플러스가 나기는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죠. 제가 보면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뭐 내일 기업들 모레 자체로 어떻게 보느냐. 예. 그렇죠. 내일 모레 우리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적이 좀 둔화된다. 그러면 뭐 혹시라도 이제 좀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좀 불안한 감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죠. 지금 제일 중요한 키팩터는 그러면은 이겁니까? 그러면 소비 침체나 경기 둔화. 뭐 결국은 이거가 촉발된 거는 예. 일단 전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긴 한데 그거를 더 촉발한 게 또 시킨 게 또 전쟁이니까 사실은 이거가 좀 해결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에 또 심리는 굉장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고 물론 이제 피크는 쳤겠죠. 피크는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그 인플레를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냐면 뭐 일시적이다 뭐 그랬는데 아니었던 것이고 생각보다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라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잡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지난 6월 달에 이제 9.1%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연말에 저희도 이제 그보다는 좀 낮아질 거는 보고 있는데 6월 달에 그 WTI 평균 가격이 114불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연말까지 예를 들면 25%가 빠진다. 예.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죠, 그 정도면. 예. 그래서 한 85불까지 빠진다.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나머지 그 가격 증가율도 상당히 좀 둔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정을 해도 네.
연말에 인플레이션율이 7.8 정도가 나옵니다. 7.8.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주가가 뭐 97에서 뭐 98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 연말에 주가가 100불이 된다. 네. 그냥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인플레 8.5 정도 나옵니다. 연말까지요. 네. 그러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피크 아웃 할 것이다. 뭐 별로 안 떨어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네. 뭐 피크는 쳤을 수 있지만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의 이제 오늘 이야기들도 보면은 네. 매출액은 오히려 약간 증가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월마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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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증가하냐 이제 그랬더니 뭐냐면은 생필품 많이 산다는 겁니다. 생필품 미리 막 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미리 사놓는 대신에 소비가 이제 줄어드는 쪽은 뭐냐면 뭐 내구재들, 굳이 필요 없는 것들, 음식료 이런 것도 마진이 좀 박할 텐데 네. 그것들은 많이 팔리는 반면에 뭐 예를 들면 가전제품, 가전. 네. 기타 내구재들 이런 것도 좀 안 팔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소비들은 조금 둔화되는 것들이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반도체는 제가 볼 때 한국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업황 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제 주변 환경들이 좀 바뀌고 있어서 그게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예. 주가는 이제 많이 빠졌죠,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뭐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은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있어도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가 좀 주가 반등을 한 그쵸.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바닥은 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일단 뭐 대바닥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 업체 중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을이라고 하는 이제 ASML 예.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 고점이 한 770유로 정도 됐는데요. 네. 이게 403유로까지인가 빠졌어요. 네. 고점 대비해서 무려 48%가 빠졌다는 거죠. 네. 사실 이 회사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다. 그렇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회사였는데 주가가 48%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느새 가이던스도 낮췄거든요. 네. 내렸는데 지금 바닥에서 또 주가는 한 2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게 이달 들어서는 올랐더라고요. 네. 예, 부정적인 전망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추정치가 빨리 내려가야 그 기업들의 가이던스 빨리 내려가야 이제 바닥을 찍는다. 그러니까 다들 기대치가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야 네. 더 내려갈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업 이익 추정치들이 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테크나 넌테크나 네. 저 볼 때 다 높아요, 너무. 그래서 이게 조금 조정을 받아야 네. 그래야 이제 좀 진짜 바닥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주 대바닥 이건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은 내년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뽑아보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보면 사실은 이익 증가로 나옵니다. 근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애널리스트고 네.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무슨 뭐 좀 그렇긴 한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뒷북을 쳐줘야 네. 이제 투자자들이 진짜 바닥이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도 좀 많이 낮춰주시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계속 낮춰왔어요. 계속 네. 낮춰왔고 네. 연초부터 저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 이익이 미니멈 30%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컨센은 뭐 거의 증가거든요. 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증가한다 이거 쉽지 않고요. 이거는 뭐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만 이런 게 아니라 네. 코스피 전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233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현재 예상이 한 250조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도 현재 컨센서스 280조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 사실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바닥은 지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일단 랠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또 낮추게 되면 또 영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간 조정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진짜 우리가 확인한 바닥이 정말 바닥이 맞는지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네. 2018년도를 한번 쭉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2018년도가 2017년도, 2018년도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던 네. 때였죠. 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의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한번 쭉 봤어요. 네. 봤더니 이제 계속 증가죠. 2019년도에 더 좋아진다. 2020년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먼저 낮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조금씩 저기 할 거다 했는데, 그럼 하반기 내내 증가하다가 애널리스트들이 이건 뭐 애널리스트가 왜냐면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너무나. 네.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너무나 잘 나왔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우리가 뭐 미리 낮추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다가 그 2019년 1분기 예. 실적 삼성 가실적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중간 가이던스 1월 초에 딱 발표하지 잠정. 않습니까? 예.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 이게 이제 예상보다 훨씬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확 끌어내린 거죠. 네네네. 그때가 정확히 바닥입니다. 주가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단계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제가 보면은 월마트나 소비재 섹터 그리고 가전 쪽에 내구재 섹터 이런 쪽에 업체들은 막 이제 실적을 막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직은 반도체는 괜찮아요. 의외로. 네. TSMC도 여전히 우리는 뭐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약간 톤을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그 ASML도 낮추긴 했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왜냐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또 이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한번 쿠션을 먹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뒤늦게 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들이 톤 다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연말 정도쯤 되면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추정치를 낮추겠죠.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게 뭔가 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때가 조금 투자자들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막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뭐 사장단이라든지 임원들 언론 이제 코멘트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괜찮은데? 그래도 너네가 우려하는 것보다 우리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나고 보면 주가는 계속 밀려왔단 말이죠.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쿠션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좀 늦게 체감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TSMC가 사실 되게 좋은 가이던스를 줬잖아요. 예. 오히려 전망적으로 상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기대감들이 생겨서 또 주가 반등을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TSMC는 아마 제일 늦게 그걸 느낄 것 같아요. 네. 제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이 고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주문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TSMC가 제일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 전망치나 이런 걸 낮추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우리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근데 또 이어서 TSMC가 우리도 좀 어려워져. 그럼 그때야 비로소 이제 완전 바닥이 나오는. 그래서 그때 그런 식이 되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이익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실적이. 근데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계속 좀 저희가 패턴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뭐 항상 보면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그냥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그렇죠, 이 주식시장을 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주가는 또 이제 항상 선행을 하는 거니까 정말 최악을 한번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 그거는 한번 진짜 눈여겨봐야 되는데 약간 그런 포인트가 한번 또 나올 때는 저희가 이승호 센터장님에게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를 줄인다고 혹은 투자를 늦추겠다고 하잖아요. 하이닉스도 SK 최태원 회장이 조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추자 이야기를 했다 하고 그게 이제 막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네. 일단 수요 둔화 우려가 있고요. 수요 둔화. 그거는 뭐 이미 마이크론이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마이크론의 그 자료를 보면 significant reduction in bit demand라고 얘기를 했어요. bit demand가 아주 갑자기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부담스럽고, 재고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아요. 그 채널의 재고도 많고, 세트 업체들의 재고도 많고, 또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재고가 있는데, 뭐 또 투자를 해서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눈치를 보자, 이런 상황인데, 또 때마침, 이 중국의 락다운, 4월 달에 락다운을 세게 걸었고, 그 이후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장비를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와야 이게 조립이 되는 거잖아요. 수급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에도 반도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로직 칩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지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장비 조립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인스톨이 안 되고 그 ASML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다른 업체 이제 중요한 업체 그 랩 리서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중국의 락다운 때문에 우리 상당한 그 생산 차질이 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장비들이 들어와야 이제 그 다음 장비들이 쭉 세팅이 되는데 여기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도 겸사겸사해서 조금 뭐 축소를 하거나 약간 딜레이를 시키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도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저쪽 앞단에 저 메이저 업체들의 장비가 지금 세팅이 안 되니, 자기네들도 이게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안 좋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호를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위에 형님들이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텐데, 그러면 그게 뭐겠느냐? 그러면 진짜 바닥이라고 투자자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국내 장비 업체들은 그래도 우리는 뭐 중국 락다운 걸려도 우리는 그래도 생산 차질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봐서도 국내 장비 업체들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중국 락다운 걸리면 예를 들면 미국 업체들이나 유럽 업체들은 손 놓고 있는다는 거예요. 걔네 그쪽의 엔지니어들은 유연성이 좀 부족해요. 기술은 있는데 그냥 매뉴얼대로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딱 막히면은 이거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잘해요, 그거를. 사람 노는 걸 못 보죠. 잘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은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해놨는데 이제 앞에 저쪽 장비들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 라인은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 앞뒤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국내 장비 업체를 되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깝지만 이제 올해 아마 2분기 실적 이후에 애널리스트들 추정치 뭐 저도 많이 낮춰야 되는데 올해 잡아놨던 이런 그 계획들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요건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요거 회복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투자는 계속 돼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내 장비 업체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곧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싶고 이 장비 업체의 주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참 동안 쉽니다. 이제 오랫동안 쉬게 되고 이제 뭐 다시 한번 수주가 이제 뭐 재개가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주가도 많이 싸졌습니다. 지금. 싸진 상황이면은 글쎄요, 이제 뭐 타이밍을 딱 올라가기 직전에 사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이제 누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쉬고 있을 때 주가는 많이 빠져 여기서 더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비중을 늘려 나가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수익률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연평균 뭐 3% 성장한다고 하는데 반도체의 장기 성장률을 낮게 보는 데가 한 8에서 9% 정도 보거든요. 그 세계 경제 성장보다는 훨씬 높은, 두세 배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죠. 길게 보면은. 또 그 절대적으로 반도체 생산이나 출하량이 줄게 되면 당연히 소재는 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증가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증가율로. 그리고 항상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 그 반도체 뭐 생산 출하 이거는 계속 늘고는 있다. 그럼요. 그거는 줄지 않습니다. 줄지는 않는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30% 증가냐, 10% 증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기대도 10% 중후반대 또는 20%그 사이로 기대를 했었다가 네. 이게 이제 10% 초반대로 좀 많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조금 둔화되긴 하지만 증가가 지금 10% 초반대라고 이 난리가 난 겁니까? 뭐 한 30% 감소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은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건 이제 물량인 거고. 물량이고. 네, 가격이 좀 빠지니까 좀 부담이 되는 반면에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다 인플레라 그래서 다른 가격도 또 다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코스트 단은 올라가는데 비용은 커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내년도 저는 그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이익이 30%만 줄어도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드는 질문이 이제 지금까지 주력은 DDR4 DRAM이었고 이게 DDR5가 나오면 단가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DDR4는 가격이 떨어져도 괜찮아. DDR5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되니까 약간 조금 순진한 생각이기는 한데. 아니 뭐 맞는 말씀인데 예. 그게 일단 첫째는 인텔이 그걸 CPU를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거를 좀 충분하게 물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한 거죠 또 인텔이. 거기서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DDR5가 비싸니 굳이 뭐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또 비싼 거를 지금 해야 되냐 조금 이연한 이런 효과가 나와서 나중에 살게요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DDR5의 시장이 좀 많이 좀 뒤로 늦춰진 거죠. 원래 DDR5가 작년 가을에 막 이제 출하된다. 그 인텔의 2년 전부터 나왔어요. 2년 전부터. 네. 2년 전부터. 그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CPU. 그것도 작년 말이냐, 2021년 초냐 이런 이야기 막 나왔었는데 지금 2022년 하반기 들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인텔이 참 좀 안타깝죠. 네.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5년 이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인텔의 당시 CEO였던 이제 브라이언 크레자니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 양반이 사실은 뭐냐면 인텔도 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자율주행 해야 된다. 그래서 모비라이 인수하고 뭐 알테라 인수하고 뭐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좀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인텔도 이러면서 기존의 그 반도체 이 공정 관련된 인력들 상당수를 내보냈습니다. 몇 명이 나왔냐면 인텔의 그때 직원이 11만 명인데 12,000명이 나갔어요. 12,000명. 10% 넘게.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나가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다른 데 갈 때 있는 실력자들이 많이 나가죠. 실력자들이 제일 먼저 나가죠. 네. 구조조정할 때 명예퇴직금 받고 나가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갔겠어요? 경쟁사. 엔비디아 가고 퀄컴 가고 AMD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확 좋아졌죠. 그러면서 인텔이 좀 여러 면에서 좀 버벅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텔은 약간 조금 어떻게 재기의 여지가 좀 보이지는 않고요, 아직은.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인텔이 많이 좀 고민일 거예요. 계획은 뭐 잘 세우고 있는데 뭐 미국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제 만만치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인텔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또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텔의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한테도 상당히 부담이죠. 삼성한테도. 왜냐면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이 하이엔드 파운드리 쪽을 이제 삼성이 이제 상당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텔이 우리도 할 거야 이제 이러면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인텔이 배울 때는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삼성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겠죠. 상당 부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인텔이 들어온다, 뭐 파운드리를 다시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안보 차원에서도 물량을 좀 미국 내 파운드리, 인텔의 파운드리를 좀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 있죠. 있는데 밀어주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또 분명히 다른 거죠. 실제로 정말 잘할 수 있는지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만만치 않다. 선단 공정과 뭐 수율 뭐 이런 측면에서. 일단 그거를 이제 잘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들, 생산 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오퍼레이터들 이런 사람들의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장비 업체들도 기본 워낙 이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설계는 잘하죠. 이제 고난이도에 이건 잘하는데
장비 만들어 갖고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중국이 막혀서 우리는 못 만들어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 업체는 잘하거든요. 왜 이걸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네. 왜 미국 내 투자보다는 이 대만이나 예. 일본에다가 공장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게 생산성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미국 그 사람들 측면에서, 인재 사람들, 측면에서. 네. 저기 생산 라인 쪽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삼성이 저기 뭐 텍사스에 파운드리를 가야 된다. 뭘 가야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운드리 고객들이 미국 회사들이잖아, 다. 그러면 거기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미국에서 오라 그런다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협상을 잘해서 좋은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가게 되면 제가 봐서는 국내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최대한 얻어서 얻을 거를 쭉 뽑아내고 이제 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이 그 텍사스 주인가요? 뭐 냈던 뭐 문서 이런 거 바탕으로 현지에서 또 기사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얼마까지도 더 투자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되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많이 뽑아 먹어야 되는 텍사스 주가 됐든 미국 연방이 됐든 하반기에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좀 유념해 봐야 하는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찝어 주실까요? 지금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좀 예정되어 있는 우리 로드맵은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과 그 D램 그 매출액을 한 30년 동안 쭉 한번 놓고 그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보면 D램 매출액 또 같이 올라가죠. 더 때려볼게요. 회색 그래프가 이제 D램 매출액이죠.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다 올렸을 때 올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D램이 피크 아웃을 하죠. D램 매출액이 이제 올리고 났더니. 근데 거기서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네모칸 친 부분에서 첫 번째에서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때 피크 아웃을 하게 되고. 근데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이제 피크 아웃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또 그거보다 조금 앞쪽에서 하게 되고요. 지난번 2018년에서 19년 이때는 기준금리 다 올리기 전에 이제 피크 아웃을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냐면 선반영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어떤 정보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막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년 초까지 금리 올린다. 뭐 3.5가 되느냐, 뭐 4가 되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린다라고 보면은 그리고 그거보다 점점 빨리 반영한다고 보면 올해 하반기에 피크 아웃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3분기 중일 것 같아요. 피크 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그러면 주식을 많이 못 사죠, 사실은. 왜냐면 피크가 보이는데 주식을 많이 못 사게 될 거다. 그리고 매출액이 이제 빠지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뭐 한 또 3개월, 4개월 뭐 또는 한 5, 6개월 이 정도 매출액이 쭉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좀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뭘 보냐면 이제 바닥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피크가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긴 좀 어려워요. 바닥이 보기 시작하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피크가 예상이 될 때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 힘들지만 바닥이 예상이 될 때는 먼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빨리 좀 오히려 금리를 빨리 올리고 그래서 좀 수요가 좀 죽고 그러면서 피크 아웃이 좀 빨리 나타나면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그 앞당겨서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과연 언제까지 올릴 거냐. 또 하나는 그 D램 피크가 언제 나올 거냐.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한 3개월, 4개월 매출액이 줄어드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살 준비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완전 역발상인데 그게 과거의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과거보다 조금 더 반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이승우 센터장님이
딱 짚어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뭐 주가 측면이 아니라 D램 매출. 예, 매출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 매출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방송을 보신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은 슬슬 이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뭐, 미소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출격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출격 준비. 탑건 보셨구나. 그, 마지막 그 조언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5만 전자까지 힘들게 버티다가, 이제 막 6만 전자가 됐다고, 지금이라도 탈출하자 하면서 손절하고 나가는 개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이 반도체에 물려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뭐 방금도 이제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습니다만,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제가 뭐 조언할 그런 실력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주가의 그런 장기 패턴이 있어요. 장기 패턴. 네. 그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고점에서 제가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조정을 받으면 35% 정도 조정을 받는데 이제 많이 받을 때는 한 45%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한 5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대세 상승이 온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네.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이것도 이제 뭐 옛날에 그랬는데 또 그럴 거냐 뭐 이렇게 네. 뭐 반론을 하실 수 있지만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네. 2배 올라갑니다. 2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닥이 이제 5만 5천 원이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기서 제가 볼 땐 2배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 조금 올랐다고 나는 빠져나가겠다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너무 근시안적이신 것 같고, 뭐 이제 워낙 이제 고통스러우시니까 뭐 그러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저력이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보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 1등은 아람코고요. 아, 네. 2등은 애플, 그다음에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삼성이에요. 엄청난 회사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그림에서 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그 삼성전자 주가 2배 갑니다. 요거 썸네일로 써도 됩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하신 말씀이니까. 예, 다만 앞선 지금 비가 내리고 빗속에서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보셔야 할 포인트들 저희 중간중간 계속 센터장님이 짚어주셨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끌고 계시는 이승훈 센터장님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하십시오.